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8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슬픈 68화. 대망의 68화. 예. 그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68화인데 이봉우 활동가 때문에 우리 모두 예, 그놈의 꿈 때문에 나름 예지몽이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개꿈인 게 괜히 우리를 좌절에 빠뜨리는 68화. 그러니까. 역시 한 번 더 이봉우가 그 꿈만 안 꿨어도 오늘 그냥 평범한 68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참 좋지 않은 하루네요 오늘. 꿈을 잘 생각하면 그 중간에 구석에 개가 한 마리 있을 수 있어요. 아이 그런 거. 168화 잘못했어요. 아이 참. 네. 아무튼 네. 그 진짜 68위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네, 뭐 그런 날이 오지 않아도 네. 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네네. 이제서야 정신이 차려. 너무 의욕이 없어. 그동안 그렇게 내가 말을 해도 시큰둥하더니 이제 뭐 모든 욕심이 다 없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욕심을 가져야지. 다 내려놨습니다. 잘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예, 저희가 원래 오늘 68화여서 막 뭔가 비장한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기엔 순위가 너무 낮아서 의욕을 잃었어.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그렇고 제가 사실은 너무 주말에 바빠가지고 다른 생각 이거를 미디어 탈곡기를 막 준비를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말에 보고서가 거의 폭탄처럼 쏟아지셨죠. 네네.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보고서도 많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처리해야지 될 이번 주에 뭐 수업도 그러니까 그 모니터 교육도 가야 되고요. 뭐 이것저것 너무 뭐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준비를 주말에 해놔야 돼서 너무 바빴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또 뉴스공장을 했거든요. 뉴스공장 대본을 이제 제가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바쁜 거예요. 이래저래 막 일이 막 밀려가지고 정작 미디어 탈곡기를 68화를 68위로 올리는 그 프로젝트는 생각도 못하고 여름 개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랬습니다. 예.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의 첫 번째 돌마고 붉은 파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KBS에서 저녁 7시 촛불문화제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MBC1에서 매주 번갈아 가면서 격주로. 예. 그러면 이 사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국민들도 와서 힘을 좀 보태달라. 그렇죠.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지금 KBS, MBC 앞으로 와서 같이 싸워진다면 정말 빨리 공영방송 KBS, MBC 국민의 것으로 다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할 거고 반드시 이 찬바람 불기 전에 이 지긋지긋한 9년의 암흑시대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KBS 앞 돌아와요. 나봉춘 고봉순 돌마고 붉은 파티로 오세요. 민원연의 KM 되찾기 뉴스. 저희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서 이제부터 KBS MBC 내부 투쟁을 전하는 그런 그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KBS MBC 양쪽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앞으로 궁금했던 거 시민들이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거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쭤보는 그런 통신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MBC 그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을 했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네, 안녕하세요. 허유신 기자님 그 소개부터 좀 해주실래요? 네. 예, 저는 지금 MBC 언론노조 MBC 본부의 홍보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네. 원래는 취재 기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도 한 3년 넘게 지금 현장 못 들어가고 있는 기자고. 유배를 그렇습니다. 당하셨군요. 네. 네, 그 홍보국이 굉장히 바쁘죠. MBC에서 노조에서 어떠한 네. 일들을 하시죠 주로? 저는 저희가 요즘 많은 국민들이
아직은 잘은 모르시고 계시겠지만 MBC 내부에서 투쟁이 계속 몇 년째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한 그 국민들 열망이 높으신 상황에서 네. 투쟁의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 일단 오늘 노보가 나왔는데 노보 제작을 전담하고 있고 예. 또 성명서를 뭐 한 일주일에 거의 매일 데일리로 지금 그쵸? 나가고 있는 맞아요. 성명서 작성 이런 게 있고 네. 또 저희 관심 가져주시는 기자님들 그 일반 뭐 조직이 홍보하는 업무 비슷합니다. 기자님들께 또 저희 소식 알리고 예. 예 취재 도와드리고요. 뭐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옛날에 이용마 기자가 홍보국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너무 힘들다고 그 노조 활동 일이 너무 많으시다고. 일이 너무 많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획해서 막 그러니까 회의해가지고 뭐 결정하면 손발이 돼야 되는 그 아주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이제 홍보국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뭐 대외적으로 저희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나가는 것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MBC 사측이 상당한 분량의 엄청난 성명 내지는 뭐 회사 입장 같은 걸 많이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기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할지 또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일이고요. 근데 다만 저희 본부 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집행부가 다 사실은 지금 거의 방전 상태예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홍보국장을 맡으셔가지고 고생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노보가 나왔길래 이제 연락드렸는데요.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날 정관용의 시사자키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MBC 보도가 특별근로감독 나흘 연장한 것 가지고 MBC가 굉장히 또 흥분해서 3일 내내 보도했습니다.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제 특별근로감독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전혀 아는 게 없어서 몰라요. 그건 MBC에 여쭤볼게요. 그러고 왔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한 차례 연장됐습니다. 한 나흘 정도. 애초에는 10일까지였는데 연장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이 MBC 현장에 나와서 그 각종 부당 노동 행위 또 노동 탄압 사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조합원 또는 MBC 사원들의 진술을 받고 역시 같은 취지로 또 회사 쪽 조사도 하고요. 그래서 노사 양측을 노동부에서 현장 조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는. 근데 다만 이제 근로감독의 종류가 뭐 일반 근로감독, 상시 근로감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거는 상당히 부당 노동 행위나 이 노동 탄압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 판단이 되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유성기업이랄지 발레오만도 이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노동 탄압 그 사업장들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행위들인데 정말 공영방송이라는 이 MBC에서 이런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다, 이런 어떤 행정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만 해도 참 참담합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근로감독관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그래서 기소 의견 이런 걸 달아가지고 이제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죠. 그렇죠.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아마 이제 현장 조사가 끝났으니까 아마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추가 조사나 소환 조사 이런 것들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 그 MBC 사측에서 경영진이 굉장히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고 대면 조사에도 그러니까 불러도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땠습니까? 그거 아주 심각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번 특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조합 집행부들이 좀 보완하느라고 또 열심히 일을 했고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들 있잖아요. 뭐 인사발령이랄지 뭐 채용 관련된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측에서 쉽게 꺼내볼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달라고 그러면 없다고 그러고 뭐 나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하급 간부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뭐 어떤 좀 구체적인 혐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이 당시에는 나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요. 아주 좀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계속됐고요. 그리고 또 특별근로감독관실이 이제 계속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니까 저희 사옥에 방을 하나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감독관실이 마련했는데 그 앞에다가
한 5일, 6일 정도 연속으로 네. 카메라를 대기시켜 놓고 촬영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감독관들 동향도 살피고 또 거기에 사실은 그 피해 진술을 그동안 당했던 피해에 대해서 진술하기 위해서 저희 사원들이 많이 이제 그 방을 드나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 다 알잖아요. 체증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진술이나 이런 걸 좀 위축시키려는 압박 이런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중간에 뭐 철수는 시켰습니다. 그 노동부에서 나오신 감독관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철수는 했는데 참 씁쓸한 대목이었죠. 이것도. 그리고 뉴스 말씀도 드릴까요? 뉴스도 뭐 이 특감이 시작되는 날부터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한 7개 지난주까지 거의 매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주로 했던 게 이제 이게 명확한 표적이다, 표적 사찰이다, 또 뭐 편파 수사다. 결국에 이게 방송 장악을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말 적반하장식의 논리로 계속 일관했거든요. 그 뉴스에서.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정확히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워낙 특감 사례 자체가 좀 드물고 잘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예전 정부까지는 거의 사문화돼 있던 조항들이거든요. 이런 그래서 정확히 정해진 건 없는데 통상 한 2달 정도 걸린다. 들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들어갔으니까 뭐 8월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노동부에서 이제 어떤 이후 차후 조사를 더 진행해서 검찰 지휘를 받아 어떤 구체적인 기소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이후 절차가 가시화되는 게 한 2달 정도 본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측이 그 정도로 비협조적이었는데 어떻게 조사가 잘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사측이 사실 저렇게 그 기본적으로 조사에 응하는 태도가 저렇게 불손해서는 사실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조합이 그동안 수년간 정말 엄청난 이 수많은 노동 탄압 사례들을 다 저희가 기록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는 또 자료 제출을 하고 진술을 했는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측에 불리한 결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기다려 봐야죠. 또 앞으로도 추가로 나오는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노동부에 제출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그 김민식 PD 지난번에 인사위원회가 정해됐다는 소식이 저도 그걸 금요일 날 또 정관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사들은 살짝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지난주 13일에 이제 목요일 날 김민식 PD 인사위가 저녁 5시에 있었고요. 그 김민식 PD가 사전에 이미 여러 가지를 예고하셨습니다. 제가 54쪽 분량의 소명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들어가면 보통 본인의 어떤 행위, 문제가 됐던 행위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데 보통은 들어가서 한 5분 이내로 그냥 짤막하게 발언하고 나오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김민식 PD는 무려 54쪽 분량에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니까 5시간 걸리더라. 이게 초유의 인사위원회 필리버스터가 아니냐. 아니 미디어 오늘의 기저귀를 찬 채 장기전을 대비했다 이렇게 네. 저도 미처 몰랐는데 그렇게까지 정말 비장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다만 이게 이제 현실화되지 못했죠. 저녁 5시 시작을 했는데 사측이 막았습니다. 일단 이게 소명서를 읽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들어온 인사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부사장 이하 임원들인데. 야, 이거 밥 먹으러 가야 된다, 이제 우리. 참, 이렇게 엄중한 인사위원회에서 나왔다는 발언치고는 좀 믿기지가 않는데, 밥이 중요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백종문 저희 부사장이 급히 인사부장을 불러서, 아니, 이게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를 막 했다고 그래요, 중간에. 정회를 시키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끝난 건 아닌데, 속개.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 같은 데서도 회의하다 끊었다 다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음 주 21일, 그러니까 이번 주군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오후 3시에 다시 이제 속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발령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의국 발령 났다고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김민식 PD 인사위원회 개최된 사유가 이제 사옥 내에서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고 크게 외치신 거예요. 그거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이제 생방송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가 있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대기 발령 1개월 조치가 났고요. 네. 그 지난 13일이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그날 13일이 1개월 대기 발령이 이제 끝나는 날이었고요. 대기 발령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부서로 전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 복귀를 시키든지 아니면 원래 부서로. 네. 근데 사측에서 김민식 PD가 대기 발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방송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돌발 행동을 해서 방송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김민식 PD가 원래 그 주조정실 송출 업무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네. 예. 거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나가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또 그 나가는 걸 어떻게 잘 나가는지 기술적으로 계속 그 모니터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저희 심의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사후 심의하는 부서 조용히 일할 수 있는 부서 있거든요. 네. 말하지 않아도 입을 열지 않고 열심히 손으로만 일해라 이런 취지에서 아마 심의국 발령을 임시로 지금 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심의국 발령 났다는 걸로 이제 뭐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절대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인사위는 나쁜 곳으로 가지 않았구나. 그냥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아닙니다. 될지 다들 대기 발령이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발령을... 그렇죠. 행정적으로 발령을 낼 수밖에 없는데 원래는 이제 복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전 부서로.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원래 일하시던 데가 이제 거기 주조정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일을 시켰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인지 김 PD들이 이제 심의국도 사실은 거의 부당전보 내지는 이런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자나 PD 출신 분들 중에 방송에서 배제된 분들이 이미 많이 가 계시거든요. 사실상 뭐 이것도 거의 부당전보에 가까운 뭐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민식 PD님께서 두 번째 유배를 가신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김민식 PD가 뭐 여러 차례 유배를 다녀오셨지만 또 한 번 좀 추가된 거죠. 커리어에. 비디오 오늘 기사에 보셨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부산 MBC 앞에서 김장경 사장 퇴진을 위한 샤우팅을 하시는 샤우팅을 하겠다고 모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미디어 오늘의 보도가 나오면서 그 보도에서 김민식 PD 이야기를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 부산 민원연 복성경 대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이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면서 그 부산의 한 시민으로 나오셨다고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날 이번에 다시 이제 그 김민식 PD 인사위 열리는 날 시민행동을 좀 이렇게 같이 같은 시간에 뭔가를 해본다거나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샤우팅 하죠. MBC 가서. 그때 무슨 뭘 만든다 그랬지? 무슨 국민 저희가 이제 그 김민식 PD가 이제 아까 54쪽 분량 그 소명서를 읽으시면서 국민 대심원단이라고 그래서 자 김민식 PD가 정말 유죄인지 무죄인지 국민 여러분께 판정을 받겠다, 판결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MBC 경영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대신 좀 받았습니다. 저희 노조에서요. 글이 뭐 한 수백 건 이상 올라왔던 걸로 이제 저희가 추산을 했고요. 김민식 PD가 들어가실 때 이날 인사위 지난주에 들어가실 때 70페이지 분량 이것도 갖고 들어가셨어요. 그것만 합치면 뭐 120페이지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소명서를 읽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 공영방송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께 한번 여쭤보겠다. 이런 취지로 국민들의 말씀을 MBC 경영진에게 대신 전달한다 이런 취지로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좌절됐죠. 이미 뭐 30분 만에 끝났기 때문에. 밥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음 인사위가 기대되네요. 영화 같지 않아요? 이번에는 오후 3시입니다. 아마 뭐 최소한 3시간은 들어야 되겠네. 그러면은 오늘 그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싸우셔서 자주자주 저희하고 전화 연결. 전화를 자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몰랐던 소식도 많이 듣고 해서.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새로운 소식 있으면은 다시 전화 또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어준의 파파이스 중 MBC 김민식 PD. 정철훈 그 미디어오늘 기자가 쓴 손석희 저널리즘이라는 책이 있어요. 손석희 저널리즘의 출발은 이 1980년대, 1987년, 86년 이때 신군부 시절에 부역 언론인이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
손석희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로서 진행을 할 때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제 막 그 열사 분신 막 이런 그 사건이 있을 때 근데 그 어떤 이 쓰라린 어떤 그 자괴감을 손석희 선배가 가지고 있었고 요즘 MBC는 안 봤나 공수면 충분 시청자 외든 돌렸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이제 사실 뭐 우리가 MBC가 필요해? TBS, 한겨레 TV, 뭐 JTBC 다 있는데 우리 MBC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MBC, KBS 뉴스만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지금 MBC에 이 많은 PD와 기자들이 아나운서들이 쫓겨나서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10년 뒤, 20년 뒤에 100명의 손석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MBC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손석희 저널리즘 그 책의 마지막에 MBC 지금 현 김장겸 체제의 목적은 MBC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이 MBC를 욕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이것이야말로 보수 야당과 보수 세력들이 바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MBC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품으로 다시 MBC 프리덤. 아 근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재밌어요? 너무 재밌네요. 아 이게 사실 재밌다고 하면 또 안 되는 그런 뭔가 엄중한 일인데 아무튼간에 싸우고 계시니까. 근데 재밌네요. 우리가 몰랐던 내부 사정을 이렇게 또 자세히 알게 되고. 그렇죠. 이게 시민들이 많이 알면 점점 반응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오늘도 저는 조금 더 자주 아무래도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그 뉴스공장 가면서 이제 성조 위원장이랑 뭐 다른 이야기를 막 하다가 뭐 재판 이야기들도 막 하고 그 이런 자잘자잘한 소식이 시민들한테 안 알려지는 게 너무 좀 답답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 홍보 단장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잖아. 이런 소식을.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막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은 재판 관련 내용이면은 뭐 그 한 주간의 법 관련 소식들, 판결 관련 소식들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방송에다가 이런 아이템 하나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나하나 노동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께 MBC 문제도 얘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막 위원장이 나가서 엄중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이 MBC, KBS 문제가 쓱쓱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노출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은 주말에 봉우 씨하고 나은 씨가 저에게 일단은 제가 금요일 날 너무 바빠서 또 금요일 날 보고서를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 토요일 날 좀 많이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토요일 날 봉우 씨가 2개나 더 썼어요. 그래서 그 전날 걸 버렸죠, 그래서. 폭탄처럼 보고서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오늘은 아마 방송 보도가 가장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방송 네, 오늘은 뭐 진짜 순수한 의미의 오늘의 저런 책. 네, 진짜 이건 오늘의 저런 책은 아니고 지난 금요일에 저런 책인데. 지금 17일이니까 오늘이 17일이니까 지난 금요일 14일로 하면은 전원책 앵커가 앵커로 온 지 불과 10여일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14일. TV조선 취재기자 80여 명이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전원책 앵커에 대한.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네. 불과 열흘 만에. 아마 방송 언론에서 초유의 사태일 겁니다. 앵커가 발령 온 지 10일 만에. 네. 기자 된 지 10일 만에. 네. 그러네요. 앵커이자 기자 된 지 10일 만에.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전원책 그 기자가 들어올 때부터 뭔가 성명을 준비하고 뭐든 무엇이든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이미 연명 밑에 다 써놓고 하나만 걸려라는데 너무 일찍 걸렸어. 너무 일찍 걸렸어. 예상보다 빨리 나왔을 뿐이다. 네, 아무튼간에 뭐 이게 워낙 이 기사로도 나왔고 성명이 나왔던 지난 금요일 날 이미 화제가 돼가지고 아마 아시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사실 앵커직으로 온 이후에 줄곧 하루도 빠짐없이 이상한 보도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나올 만한 상황이었다. 근데 사실 TV조선 기자들이 항의 성명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 놀랬거든요. 걔네가 그런 것도 해? 뭐 이런 식의 반응. 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14일 날 성명이 나왔고 문제가 된 보도 및
전원책 앵커의 방송 발언입니다. 생방송 발언이에요. 발언은 13일 뉴스에서 나온 바로 전날 오프닝을 했는데 전원책 앵커가 발령한 이후에 오프닝과 클로징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멘트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기 생각을 논평을 내요. 근데 엄청나게 비객관적이죠. 엄청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네. 되게 감정적이고 막 박정희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막 송구스럽다 그러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13일 오프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TV조선 종합뉴스 9 전원책입니다. 요즘 뉴스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자꾸 생깁니다. 어제 정유라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했느냐 하는 겁니다. 특검은 본인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비밀작전 하듯이 승합차에 정민을 태워 데려온 것부터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회부 기자들에게 특검과 정시 간에 뭔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취재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특검이 지금 무척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무죄가 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도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박영수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변호인은 물론 부친인 정윤회 씨까지 말리는데도 정유라 씨가 증인으로 나선 속 사정이 무엇인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프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근거가 있거나 사실 확인이 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뇌피셜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 심각하다 진짜. 기자들을 원망까지 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결정적인 게 아니고 거의 비판한 거지. 비난한 거예요. 실력 없다. 내가 갖고 오라고 한 증거를 못 갖고 와? 네. 네. 그것도 기자로 신입사원 된 지 10일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그러니까 짬도 안 되는 게. 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뇌피셜이에요. 저 심각한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유라 씨가 갑자기 출석하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변호인단이 누군지 보세요. 이경재 이런 사람이에요. 출석해서 증언하라고 하겠습니까? 불리해지는데 당연히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정유라 씨가 갑자기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폭탄 같은 증언을 쏟아 놓은 다음에 지금 다시 안 나오고 있죠. 변호인들이 만나달라 그랬는데 안 만나주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특검이 거래를 통해서 새벽 5시에 정유라 씨를 비밀작전하듯이 이렇게 5시에 네.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검이 긴장하고 있다. 어떻게 알지? 특검이 긴장하고 있는지? 요새 특검은 신났는데요. 막 청와대에서 문건 나오고 그래서 네. 아무튼 간에 네. 뉴스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아. 자기가 뉴스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요것도 거의 뭐 재판에 대한 개입이나 다름없죠. 선동입니다. 이 정도 되면 뉴스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회부 기자들한테 잘 좀 취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거의 뭐 네. 없으니까 못 주나 보지. 네. TV조선 기자들이 얼마나 단독을 많이 하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TV조선 기자들이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네. 그래서 13일 날 전원책 앵커가 오프닝에서 한 주장들은 전부 팩트 없이 일방의 주장을 담은 내용이다. 이게 성명 내용입니다. 취재 기자들은 심지어 취재를 나갈 때 저런 내용을 보고한 적도 없다. 네, 저런 내용을 보고한 적조차 없다. 네. 저렇게 결론을 내려놓은 취재를 지시받고 이름을 걸고 부끄러운 기사를 써야 하고 오프닝 멘트에서 거론되는 모욕을 왜 감수해야 하는지 우리가 묻고 싶다. 앞으로 전원책 앵커의 개인적인 의혹 제기나 사적인 의견을 우리 TV조선 기자들이 취재해야 하느냐. 네, 화가 단단히 났죠.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3일 클로징도 환상적이에요. 그 박정희 기념우표 취소된 거 아시죠? 그래서 클로징 멘트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에게 송구스럽다. 네, 이런 멘트를 또 했습니다. 그 세상에서 요즘 몹시 마음이 괴로울 박정희 전 대통령님께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TV조선 기자실이 그것도 썼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게 그래서 더 웃긴 거는 기자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보도본부장이 세상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다. 우리 TV조선 뉴스는 그런 다양한 의견을 담는 것이다. 네, TV조선 기자들이 전원책 앵커의 그 다양한 의견이 언제부터 TV조선에 있었냐. 박정희 대통령한테 송구스럽다고 하는 그 다양한 의견. 네, 그렇게 또 반박을 했고
또 문제가 되는 이 오프닝 멘트는 사실 빼박이에요. 워낙 수위가 높고 정말 거의 찌라시급이기 때문에. 근데 더 웃긴 거는 TV조선 보도본부장이 그거 전원책 앵커가 쓴 게 아니고 내가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TV조선 기자들을 더 화나게 만든. 네. 그럼 도대체 그건 뭐냐? 보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고한 적도 없는 걸 도대체 왜 써가지고. 네, 아무튼 뭐 TV조선이 뭐 거의 뭐 이 정도 되면 난장판이죠. 네. 언론사라고 하기 힘든 정도. 네, 뭐 이 정도 되면은 간판 내려야 됩니다. 뭐 요거 13일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14일날에도 기자들이 항의 성명을 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전원책 앵커는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애초에 정신 차릴 분은 아니죠. 네. 그죠. 이런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네, 이런 거에 흔들릴 분은 아니에요, 사실. 그럼요. 기자들이. 14일날에는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은 14일날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실 텐데 청와대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일종의 딜, 우리가 도와주면 뭘 받는다 이런 식의 블랙리스트, 심지어는 화이트리스트까지 이런 내용도 있었고, 뭐 아무튼 별의별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그 수사 개입, 그 세월호 그 폭행 사건 있잖아요. 네, 대리기사 폭행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수사 개입 의혹,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판과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장일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거를 TV조선이 보도를 하긴 하는데 전원책 앵커와 배성규 정치부장, 이 두 분이 쿵짝이 참 잘 받는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시기 조절을 해서 공작을 벌인 것이다.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근거는 없죠. 네. 또 이런 식의 대담식, TV조선 뉴스에서 이렇게 대담하는 식의 보도 아시죠? 두 분이서 아주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담이 시작되면은 전원책 앵커가 새 정부가 2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문건이 발견된 지도 10일이나 지났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얘기하기로는 이 문건이 발견된 지 10일 뒤거든요. 네. 그럼 그동안에 또 뭐 했다는 겁니까? 질문 자체가 화가 나 있는데요, 이미. 질문 자체가 강력히 뭔가 전제돼 있죠. 네. 질문 자체에 그동안 딴짓했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배성규 정치부장이 300여 종이나 되는 문건이 한꺼번에 공개된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일이다. 뭐가 그렇게 의심스러운지. 하나씩 깠어야 된다는 건가요?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까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안 까니? 네.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뭐 했느냐? 왜 이렇게 늦게 공개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이 많다. 타사에서 이런 거 논란으로 보도한 방송사 찾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성규 정치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줄줄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게 뭔가 시기 조절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거를 특검에 복사해서 다 보내줬죠. 특검한테 이걸 증거로 사용하라는 메시지일 수 있고요. 이거는 문건 나와서 너무 아프다. 너무 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상황이. 아니 10일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어요. 네. 엄청 큰 거야 지금 TV조선한테는. 주말 포함 10일이면 일주일 검토한 건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전에서도 똑같이 비난했을 거예요. 네. 뭐 그 전에 했으면은 북한 미사일 요 문제 덮으려고 아마 지금 했을 것이다. 뭐 별 얘기 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 증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로 나와야 되는데. 딱 그런 뉘앙스예요. 듣고 있으면은 특검의 증거로 쓰라고 특검의 증거로 쓰라고 메시지를 준 것이다. 아니 메시지를 안 줘도 알아요. 네, 그냥 그게 나왔으면 나왔으면 증거인 거야. 메시지를 안 줘도. 특검이 바보입니까? 아유,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간에 전원책이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장관, 이거 아까 배나은 간사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네요. 이 두 장관 후보자 놓고 내막적으로 참 협상도 하고 해서 근근히 이제 전국을 정상화하는 단계인데 이게 또 전국 경색시킬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송영무 조대엽 두 장관 때문에 국회가 스톱됐잖아요. 조대엽을 포기하고 추경을 하기로 해서 국회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근근히 그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국회 정상화를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는 바람에 다시 전국이 경색될 것이라고 거의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지. 왜 이거에 전국이 경색되지? 자유한국당이 마음에 안 들어하니까.
자유한국당은 왜 마음에 안 들지? 공범인가? 이러면서 네,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발견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네, 너무 뒤늦게 발견된 거라서 그걸 쓴 사람이 문제고 거기 이상한 내용이 있다는 게 문제지. 김영한 전 비서실장 돌아가신 분 그분의 메모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모든 게 일단 첫 번째로 모든 게 다 의심이야 그냥. 그러니까 자기네 그냥 망상 수준이죠. 네. 진짜. 그리고 나는 더 놀라운 게 이게 한 5분짜리 리포트인데 5분 중에서 한 3분 30초를 둘이서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의심된다고? 네, 의심된다고. 문건 내용은 자세히 설명도 안 해줘. 엄청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요. 문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특히 화이트리스트 같은 거 보면요. 전사로 조직할 것, 키울 것, 막 이런 내용 나와요. 북한이야, 북한. 박근혜 정부는 거의. 그러니까 어버이연합 이런 데를 전사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걸 보도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이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지금 국정농단 사태가 지금 한 반년 정도 넘어가면서 국민들이 까먹을 시기가 왔어요. 왜냐면 저만 해도 까먹는단 말이에요. 아, 박근혜가 무슨 죄가 있었지? 까먹어요. 뉴스를 찾아보지 않으면. 지금 다시 이런 증거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단 말이죠. JTBC는 그래서 이날 무려 12건을 냈어요. 하나하나 내용을 다 짚어주는 거야. 문건에 나온 내용을. 공개된 것 중에. 그러니까 보도해도 되는 것 중에. 그러니까 TV조선 그런 걸 보도 안 해요. 그 주구장창 의심만 하고 있는 거야. 문재인 정부가 뭐 공작 꾸민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아니, 공작 꾸민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걸 공작이라고. 그러니까 문서를 공개한 게 공작이라는 거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TV조선이 이렇게 주구장창 떠들어댄 이 내용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논평과 빼박이라는 겁니다. 아주 빼다 닮은. 네. 똑같아요. 두 입장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겁니다. 국민이 탄핵시킨 심지어는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은. 그렇죠. 심지어는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관련 증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한다? TV조선도 그 탄핵에 어떤 한 기여를 했죠. 그렇죠. 그 주역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데 그 국정농단 사범들의 죄를 증명하는 어떤 증거들이 나온 것이 이렇게 싫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나는 예전에 비하면 이거는 다 조작이다라고 이거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 워낙 막 이렇게 뭐 우기는데 돈 드냐. 뭐 필체 이런 거 다 이렇게 조작해서 이거 그냥 누가 막 써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A4 용지 가져다 놨다. 옛날처럼. 근데 이번에는 무슨 시기가 어쩌고 이런 소리 하고 뭔가 좀 궁상 맞고 그 조선일보는 막 그 사설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이미 다 나온 내용들인데 왜 이렇게 난리냐. 그러니까 그죠? 약간 궁상 맞아졌어. 그래서 왜냐면 이건 빼박이거든요. 네, 이건 빼박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김영한 전 민정수석 필체 이미 다 공개됐죠. 김기춘 필체 아마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미 다 그런 문서기 때문에 그렇게 뭐 조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리고 또 그 두 사람 메모 말고 다른 공식 문건들은 다 청와대 박근혜 정부 도장이 찍힌 문건들이거든. 그거를 조작이라고 하면요 박근혜 정부가 그것도 조작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궁상맞게 나오는 거예요. 야, 시기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미 다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간에 똥볼을 차도 이런 똥볼도 없습니다. 네, 이런 보도는 TV조선에서만 나왔고요. 하나 더 좀 곁들여서 제가 요새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우리 KBS, MBC는 조용했고 KBS가 14일 당일날 문건 공개된 날 이거를 한 건 보도했어요. 스트레이트로. 아 진짜요? 네. 그 진짜 쉽지 놀라운 않은 사실입니다. 예. 뭐 한 건을 그냥 그게 발견됐다.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했다. 끝. 와. 끝. 진짜 마지못했네. 네. 대박. 진짜 TV조선도 이거 거짓 보도 이거 한 건 플러스해서 3건이에요. 이거 포함해서 같은 거 포함해서. 그래서 한 건은 KBS랑 똑같이 스트레이트. 그리고 다음에 한 건은 삼성 재판에 미칠 영향. 굉장히 통상적인 보도예요. 증거가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보도에서 이제 뭔가 아쉬웠는지 그렇게 막 똥을 막 싸지른 거예요. 네. KBS는 차라리 이렇게 좀 어그로라도 끌든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스트레이트 하나가 되고 끝이야. 그 다음 날도 한 건이야.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구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하기는 싫은데 해야겠고. KBS가 그러니까 14, 15일날 다 한 건이에요. 이렇게 한 방송하고 MBC도 2건씩 했다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죠? KBS가 요새 욕 안 먹으니까 좀 해이해졌나 봐요. KBS가 지금 국정원 TF 아시죠? 적폐천선 TF 하고 JTBC랑 SBS가 초창기 단독도 많이 냈어요. 그런 것도 보도를 잘 안 했거든요.
스트레이트로 한 건 보도하고 말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굉장히 그 이전 정부의 치부를 캐낼 수 있는 어떤 진실을 캐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한 보도를 하고 있다, KBS가. 그래서 KBS가 MBC나 TV조선처럼 정말 거지 같은 막 왜곡 보도를 내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이상한 무보도 행태를 좀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TV조선은 계속해서 이상한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도 뭐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는 수준인데 원전 관련해서는 계속 꾸준히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방송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올 거라서. 네. 오늘 얘기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TV조선 어떻게 될까요? 기자들 저렇게 들고. TV조선 그 기자들이 성명 쓴 거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자기네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뭐라 그럴까. 뭐 이제 와서 일어나 뭐 옛날에는 멀쩡했니 이런 생각 들어요. 예. 네. 이런 얘기도 써 있어요. 우리가 재승인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막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런 걸 염두에 두는 사람들이 그런 보도를 해? 네. 그동안 너네들이 보도한 건 뭐냐 이거죠. 하긴 재승인 관련해서 생존권 문제도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했으면 전원책 오기 전에는 그 전부터 좀 똑바로 했어야지. 그럼 전원책 부른다고 할 때부터 파업을 하든가. 예. 아무튼 간에 네, 더 심한 말 나오기 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화이팅! TV조선 기자님들 화이팅! 네, 저희 요새 극단주의자가 돼가지고 네. 네. 그만해야 됩니다. 네. 부적절한 용어가 나오셨습니다. 네. 네. 그 TV조선이 안 그래도 칭찬을 받을까 욕을 먹을까 기자들이 그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되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거는 그래도 MBC보다는 낫네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MBC 내부에 있는 그 기자들은 그 어떤 부당한 지시 때문에 만든 것 같은 그런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한 지시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냥 지시를 내린 걸 받고 그냥 쓴 것 같은 그런 글들이 너무 많았잖아. 보도가 그 유석춘 씨 그 인터뷰한 보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네. 때 그런데. 전혀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기자로서의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보도 유석춘 교수 나온 보도가 뭐냐면은 뉴스에서 건국절이 옳다고 주장하는 보도였단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네. 아, MBC에서. 네, 1919년 그 임시정부가 지금 헌법 전문에 게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통성이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기했냐면 1919년 건국설이라고 표기했어요. 그 뉴스에서. 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설이라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거는 그 기자가 그걸 정말 동의해서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웃겼던 게 저는 그게 성명이 나올 줄 알았어요. 성명이 아무 데서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TV조선 기자들은 그래도 살아있네. 예, 조금 그런 생각이 저는 그나마 저는 들었는데 페이스북에 이제 주말에 좀 보니까 굉장히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TV조선 기자들을 그거를 링크를 걸고 거기에 이제 멘션들이 야 니네들이 뭐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항상 그게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마치 성악설처럼 약간, 그, 기자들의 편성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느 언론사든 모든 언론사가 다 기자나 그 PD의 제작 자율권을 존중하고 그 스스로, 그러니까 외압 없이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보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제는 기자라면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그 사안을 공정하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서 그 철학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방송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방송사 그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기자들은 굉장히 정신이 바르니까 여긴 편성 자율권을 주고 어느 방송사 예를 들면 TV조선은 그런 걸 주면 안 돼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어느 언론사든 다 똑같이 그런 편성 자율권을 줘야 되고 굉장히 그 자체적으로 그 보도를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 그 전제에는 아무튼 기자라면이라는 그 믿음 같은 게 우리한테 있는 거죠. 사안을 정말 취재하고 그것을 봤다면 정도의 온도차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이건 보도해야 되고 그런 그러니까 뉴스 가치를 보는 눈이라든가 그걸 전하려고 하는 태도는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어쩔 때는 보면은 예를 들면 조선일보 안에 있는 기자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그 자율권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알아서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막 들잖아요. 근데 TV조선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도 편성 자유권을 역시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독립적인 기자들의 목소리가 정말 이렇게 그 제도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TV조선이나 채널A에서 그런 부끄럽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 종종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마지막 멘트 그 클로징 멘트를 그 보도본부장이 써줬다는 거는 정말 최악의 오프닝.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최악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제일 잘못한 반응 중에서 오히려 전원책 그러니까 전원책 앵커가 한 말은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막아주는 과정에서 자기가 써줬다? 말도 안 되는 진짜 거의 초등학생급의 초등학생급의 막 생각난 두 번 죽이는 그 전원책 변호사를 두 번 죽이는 앵커를 바보도 만들고 나도 나쁜 사람이 되고 그냥 다 바보라는 거야. 그냥 회사 전체가 바본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래서 기자들은 당연히 화나죠. 뭐 저런 우리를 모욕을 주고. 그러니까 아무튼 총체적 난국이 지금 이들에게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 성명 나왔다는 거 보면서 아유 뭐 언제부터 뭐야 이거 별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도본부장의 해명을 보니까 야 이건 화날 만하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건 뭐 아무튼간에 재밌습니다.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언론이 보도에 대해 당당해야 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당당한 언론, 민언론과 함께 거침없는 개혁으로 바꿔서 언론이 정의롭고 평등한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 신문 저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과 관련한 보도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그게? 놀랍다. 그러니까 그 당일날 애들 쓰더라 애들 써. 조선일보도 혹시 송구하다 그랬습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다른 짓을 해요. 뭘 했느냐? 그러니까 원래 12일날 그게 취소가 되고 13일날 나온 보도들이 대부분 이게 좀 정권 바뀌니까 왜 그렇게 좀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지적이었거든요. 근데 14일날 조선일보가 계속 추석 보도로 내놓은 보도였는데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제목이 노무현 센터 건립 발표에 야 박정희 표는 취소됐는데 이거예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노무현 센터 건립됐는데 뭔 소리야? 왜 박정희 우표 취소했냐 이거. 지금 박정희 기념관도 있거든. 노무현 재단이 이번에 노무현 센터를 건립을 할 거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 마침 근데 그 시기가 박정희 우표가 취소된 그 무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권이라고 하면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부들부들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거는 취소됐는데 저거는 이렇게 세우려고 하느냐. 근데 이제 보통 센터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들 건설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이제 노무현 재단 측에서 정부 지원금을 좀 받아서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노무현 센터는 건립을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비교가 가능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비교죠. 비교가 가능한 사안일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표를 발행할 때는 우표류 발행 업무 처리 세칙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처리 세칙 4조에 따르면 정치적, 종교적, 학술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로는 우표 발행이 안 됩니다. 자, 박정희만큼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대상을 찾기도 어려워요. 뭐 이승만 정도나 될까? 이 정도면은 이제 일단 자격이 없다. 주인공으로서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또 하나는 박정희 우표 그 발행하는 결정 그 참여 과정에 그 우표 발행 심의위원들이 이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다들 합리적으로 이거는 좀 입김이 좀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반면에 노무현 센터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거는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업이에요. 이 지금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해놨죠. 뭘 엄청 많아. 박정희 기념 도서관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박정희 기념 도서관을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총 사업비를 700억 정도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총 사업비의 한 30% 정도 되는 208억을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고. 그래서 만들어졌어. 근데 지금 노무현 그 재단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것도 같은 기준으로 그러니까 건축에 들어가 있으면 사업비의 30%까지 보존이 가능하고요. 컨텐츠만 만약 발행을 하는 사업이면은 사업비의 한 5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물이 들어가니까 한 건물에 200억 들어가면 그 중에 한 300억 정도는 지원 받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노무현 재단한테 뭔가 티켓을 주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 이날 14일날 지면에 마침 두 개의 광고가 있어요. 조선일보에? 진짜 아트예요. 조선일보예요? 그 동아일보랑 조선일보에만 들어가 있는 광고가 하나씩 있는데요. 구미신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준 광고인데 자, 이 광고는 짧은 글자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다 읽어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 발행이 취소되었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 얼굴이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밑에 대한민국 슬프다라고 적혔어요. 이게 전면 광고가. 돈 받았구나? 네, 전면 광고. 네, 전면 광고가 이게 있는데 다 찾아봤는데 조선과 동아만 일단 대단하다 진짜. 이 광고를 받은 것이지요. 대단하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뭐가 광고냐, 뭐가 기사냐 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2면을 턴 거네. 이날 요 광고랑 아까 말씀드린 기사랑 그다음에 만물상이라는 그 칼럼 코너 있죠들 있는 거기에 보면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있는데요. 칼럼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 정권에서는 만들자고 하더니 정권 바뀌니까 이걸 반대한 그 시민위원들은 영혼을 판 거 아닌가 막 이러는 강한 성토. 제가 봤을 때 영혼을 팔긴 팔았는데 지금 영혼이 복구된 상황이거든요.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는데 아니, 지난 정부에서 팔았고요. 팔았고 이제 약간 다시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 다시 샀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말하자면 지난 정부에서 무서워서 이제 정상화된 거죠. 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거의 3건의 기사로 이렇게 바로 다음 날도 아니고 그 다다음 날 이런 보도를 내놨다. 그리고 이런 광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이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이제 궁금하지도 않다. 왜 그랬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돈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광고도 받았고 뭐.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제가 지금 방금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주 복 받으셨네요. 2014년 박정희 생각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286원 투입. 286원이요? 네. 6억 원. 286억 원 투입. 2015년까지 새마을 운동 테마파크 위해서 국비 396억 원, 도비 119억 원, 시비 227억 원, 총 792억 원 투입. 구미시 매년 박정희 탄신제 위해서 연마다 약 7,500만 원 투입. 아이고 힘들어. 정수장학회의 대한민국 정수대전 위해서 경상북도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억 800만 원 지원. 지금 제가 덜 읽은 거예요. 한참 더 있어요. 지금 이 사업에 투입되는 것들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우표는 안 된다. 아니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면서 욕심도 많으셔. 속된 말로 돈이란 돈은 다 긁으면 다 나라 돈 세금이잖아요. 이렇게 다 받아 먹으면서 무슨. 저도 이제 정리를 해야죠. 네, 그래서 이런 보도를 조선일보가 내고 있다. 그 사진이 정말 웃긴 게 저는 박정희 대통령 사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광고에 나오는 사진이 정말 해맑게 정말 너무 해맑게 웃는 박정희 소탈하게 웃는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그 사진을 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슬프세요 대한민국 슬프다. 점점점 왜 이렇게 또 해맑은 사진을 하필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소탈해 아무튼 그런 사진을 싣고 거기다가 슬프다 대한민국 이러니까 이거 뭐지? 대한민국이 슬플 건 또 뭐야?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러한 대한민국이 나는 너무 슬프다 이런 개념이잖아. 우표를 발행 안 해줘서. 우리 대통령의
그 우표를 발행해주지 않는 나쁜 대한민국. 아니 그럼 그동안 우표가 한 번밖에 발행되지 않은 우리 역대 대통령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분들은 다 어떡하나. 아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픈 광고도 거지. 다 내야죠. 네. 아유 정말 진짜 상식이 없습니다. 상식이. 아무튼 내가 되게 웃었어요. 그걸 보고. 근데 진짜 그 광고를 두 회사에 그러니까 다른 데 의뢰했는데 다른 데서 안 받았을까? 절대 그렇지 않고 전 딱 두 회사만 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 기념사업회가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요? 한겨레나 이런 데까지 그렇게 다 줄 생각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아니 제가 이게 그래도 중앙일보엔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더라고요. 근데 전명어 진짜 보통 비싼 게 아니니까. 네, 엄청 비싸요 전명어는. 그러니까. 그 지금 최근에 요새 원전 때문에 다시 화제가 된 보도 중에 뉴스타파가 2012년인가요? 네, 이때 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가 한수원이랑 원전 관련 업계 이런 데한테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받고 광고 실어줬죠. 네, 원자력 에너지가 청정에너지다 이런 광고. 네, 보면은 전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5천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좀 상당합니다. 그렇군요.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저희 사진 좀 찍어달라고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찍어달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누가요? 거기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스틸컷을 한 장씩 이렇게 올려서 오늘 옛날처럼 예고편을 네, 예고편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 둘, 셋. 네, PPL 들어갔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